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3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영면했습니다. 영전에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서거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거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으로 양김 시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끝났습니다. 흔히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과 더불어 함께 거론된 김종필 전 공화당 총재, 이렇게 해서 삼김 시대라고들 합니다만, 김종필 전 공화당 총재는 정계의 독자적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이쪽 저쪽에 붙어서 캐스팅 보트를 하거나 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그리고 세와 상황에 따라서 표변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과 동렬해 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은 아쉽지만 누구든 동양적 정서에 따라서 사망하고 나면 모든 걸 미화시키는 듯한 그런 것에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 객관적인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쿠데타 주역들의 구속, 그리고 오랜 군벌이었던 하나회에 대한 해체 시도, 금융실명제, 정치자금 근절 선언 등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혁혁한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종식에는 그보다 더 최전선에 나선 이가 없었지만 뒤이어 이어진 3당 합당 또는 3당 야합으로 평가받는 그 3당 합당으로 인해서 호남 정치권을 고립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지역감정 대결 구도가 심화된 점, 이 점은 그에게 그 많은 장점, 공들에도 불구하고 과로 영원히 따라 붙을 것입니다. 결국 유신 독재 타도에는 앞장섰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왜곡화와 기형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른바 지금 민주개혁 진영에서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을 심화시킨 한 책임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전통적인 야도이자 부마 항쟁, 그리고 중요한 고비 때마다 민주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부산이 그의 3당 합당 이후로 수구 보수 세력의 텃밭이 되어버린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어쨌거나 한국 민주사의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제 영면에 들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의 공과를 명확히 가리고 공은 계승화돼 과는 발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개혁 세력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맞서 싸웠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됐습니다. 오늘부터 국민라디오 부분 개편에 따라서 이강윤의 오늘이 4시 30분에서 30분 늦춰서 정각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총 90분이니까 끝나는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자, 뉴스 브리핑 들으실 시간이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새벽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면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0시 22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으로 숨을 거뒀다고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긴급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기양됩니다. 연결식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고 안장식은 연결식 종료 뒤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됩니다. 네, 5일장으로 치러지고 국민장과 국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좀 헷갈리고 논란이 됐던 부분을 지난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시킨 이후에 그 첫 적용을 받는 사례가 됐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무려 3,500여 명 정도가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병원 빈소에 다녀갔다고 하죠. 자, 4.16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19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특조위는 그간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사고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그리고 당시 구조 군안과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참석위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을 해서 조사 개시 의결을 했습니다. 한편 차기환, 황전환, 고영주, 석동현 위원 등 여당 추천위원들은 사퇴를 하겠다면서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마치고 인양 작업 재개한다는 얘기죠? 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닷새 동안의 세월호 선체 조사를 마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선체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중국의 상하이 셀비지 소속 인양팀이 어제 오후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팀은 지난 18일부터 특조위가 고용한 잠수사들이 수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작업선 위치를 옮기고 세월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표 4개를 설치했습니다. 특조위는 조타실 기계와 선체 외부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조타실 촬영 등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닷새 동안 선체 조사를 하긴 했는데 소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체 조사를 하는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온 선체 인양 업체는 작업을 일시 중단했고요. 예. 자,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주말 서울 도심 일원에서 벌어졌던 민중 총궐기 대회.
경찰이 그날 쏜 물대포 때문에 지금 살인적 과잉 진압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물증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 이 살수체를 제작한 업체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이 물대포를 사람 얼굴을 향해 직격탄으로 쏘는 것은 거의 살상행위나 진배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증언하고 나섰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 물대포를 사람에 대고 쏘는 것은 죽이려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당시 운영하던 경찰이 백 씨가 넘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에 살수차를 납품한 모 업체에 지난해까지 근무했다고 밝힌 A모 씨는 한겨레 신문과의 통화에서 살수차의 수압이 엄청나서 사실상 살상무기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제조사가 경찰에서 사용하던 것과 같은 재원의 살수차를 해외 수출해서 경찰 살수차로 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빈 드럼통 2개를 밑에 놓고 그 위에 하나를 올려놓은 뒤 45m 거리에서 직사를 했을 때 드럼통이 저 멀리로 나가 떨어졌다면서 살수차의 수압이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45m 거리에서도 이랬는데 불과 한 10m 안팎 그 거리에서 얼굴에 직격탄을 쏘았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으리는 굳이 따지거나 묻지 않아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살수차에서 내뿜는 물줄기가 소방차 진화용 물줄기 그 수압보다 더 세다고요? 그렇습니다. 살수차의 수압이 최대 15바 정도라고 그는 얘기를 했는데요. 소방차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 수압보다 세다면서 소방관들은 이 호수 수압 때문에 2명이 들어도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이 언론에 살수차를 공개할 당시에는 수압 위력에 대한 시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 경찰도 잘 알 텐데 그걸 공개하고 싶겠느냐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살수차의 카메라 위치와 모니터 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경찰이 백 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할 당시 백 씨가 넘어지는 것을 못 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붐대에 달려있는 카메라도 다 회전이 가능한데 물보라 때문에 그것을 못 봤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A씨와의 통화는 A씨가 먼저 한겨레 신문에 전자 우편을 보내서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내가 직접 이걸 수리했지만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람에 대고 조준 사격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살수차의 위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노총이 무려 19년 만에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민노총 측에서는 이건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격렬하게 정면으로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심장과 생존권을 침탈했다며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폭력 시위로 몰고 위기 국면을 모면하고자 사죄와 반성이 아닌 공안 탄압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는 12월 2차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서 정부의 노동계약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네.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집필진 인원 등을 발표하는데 누가 참여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지난주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집필진의 규모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밝힌 예상 인원은 36명 안팎이었는데요. 하지만 현대사 분야에서 역사 비전공자를 추가하면서 전체 인원도 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공모에 참여한 인원과 최종 확정 인원 등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대표 집필자인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외에 다른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투명한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진 공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준과 구체적 일정 등은 오는 30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인데 공판이 또 열렸죠?
예,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과거 운전기사 윤모 씨가 오늘 법정에서 지난 2013년 4월 4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과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독대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씨는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의원님이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과 5, 6분 정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운전기사인지 수행비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회장님이라고 해서 수행원이라고 짐작했다며 그때 제가 만난 사람이 수행원이었으면 성 전 회장도 선거사무소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와 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오늘 일본과 미국에서 물론 이게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 이후기 때문에 혹시 IS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테러의 일환 아니냐 그런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됐었는데 예. 일본과 미국에서 폭발 사고,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우선 일본 예. 신사 폭발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도쿄 지요다구에 위치한 일본 군국주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곳은 신사 남쪽에 있는 남자 공중 화장실인데요. 천장과 내벽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천장에는 폭발 영향으로 보이는 가로 세로 30cm의 구멍이 생겼고 이번 폭발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현장에서 건전지와 뇌관을 연결하는 심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주변을 봉쇄하고 폭발물 처리반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를 노린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서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현지 시각 22일 오후 7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쯤 총격이 발생해서 적어도 16명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고 USA 투데이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마이클 해리스 뉴올리언스 경찰서장을 인용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약 500명이 모여있던 뉴올리언스의 버니 프렌드 파크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는 또 목격자들이 현지 방송에 최소 2명이 군중을 향해서 총을 쐈다고 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MBC 방송도 마이클 해리스 경찰서장의 말을 인용해서 총격은 폭력 조직들이 일으킨 것으로 보이며 버니 프렌드 파크에서 매년 열리는 퍼레이드 이후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적어도 9명이 뉴올리언스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병원 대변인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고 MBC 방송은 또 병원 대변인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4개 진보계열 정파가 통합을 선언했고 어제 일요일 통합정의당이 공식 출범했죠. 예.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진보결집 더하기 등 4개 진보 세력이 통합한 새로운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회의원 회관에서 통합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통합정당의 지도부와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통합정당은 정의당 당명을 유지하고 심상정 대표가 상임대표를, 국민모임 김세균,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 3인 대표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심 대표는 인사말에서 진보정치 분열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갈라진 물줄기를 한데 모아서 더 크고 강해져 대한 권력으로서의 면모를 부단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진출과 2자릿수 정당 지지율 확보를 목표로 지역구 절반 이상의 후보를 낼 방침입니다. 네, 조계사에 들어가 있는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오늘 거듭 화쟁위가 조계종의 화쟁위가 중재에 나서달라 다시 한번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오늘 도법 스님을 만나서 시국에 대한 중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조계사 측은 오늘 오후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이 한 위원장을 만나서 비공개 면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다음 달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정부의 노동계약 정책이 강행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쟁위는 내일 오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한 뒤에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은행에 통장 만들어 놓고 깜빡 잊고서 그냥 은행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 그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돈, 그 휴면 계좌라고 하는데 예. 증권도 사정이 비슷한가 봐요. 잠자고 있는 증권 계좌의 5천억 원 정도를 정부가 주인 찾아서 빨리 찾아가시라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고객이 잊고 내버려둔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금융당국이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32개 증권사가 각사 홈페이지에 휴면성 증권 계좌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그인 절차 없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은 휴면 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나 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계좌 수는 2만 4천여 개, 잔고 총액은 4,900억 원입니다. 이와 함께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을 해서 미수령 주식 800여 원의 주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비가 좀 뿌리던데 날씨는 어떻답니까? 예,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에 비가 오겠고 강원 영서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강원 산관과 강원 북부 동해안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새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면 뉴스가 들려왔고 연결식이 26일이니까 이번 네네. 주 대부분은 이제 이른바 YS 조문정국 이런 걸 텐데 뭐 정치부 기자들 당연히 바빠지겠지만 중요한 기사는 미리 다 써놨었죠. 최근 뭐 그 오비추어리 관련한 기사들은 네, 써놨을 거고. 어쨌든 예, 지금 뭐 건강이 좋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이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이외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대체로 예. 국내외적으로 그렇죠. 예. 중요한 사람 기사는 그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짐작은 하시겠지만 미리 그러니까 참 신문이나 방송이 얄궂은 직업인데 요인들 그리고 좀 연만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시면 미리미리 다 써놓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몇 시
최종 사인 뭘로 뭐 사망했다. 이제 그런 것만 블랭크로 놔두고 그게 뭐 한 일 이렇게 쭉 써놨다가 딱 소식 들리면 이제 따다닥 해가지고 내니까 마치 막 와 언제 준비해서 이렇게 빨리들 쓴대. 그건 이제 아닌데 미리 물론 써놓긴 한데 뭐 대단한 기사 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 가지고 누구 써놨던 게 잘못 한번 보도가 살짝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됐던 사람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지금 이거는 이제 빈소 표정부터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랄까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안테나를 쫑긋하고 뭐 후속 기사를 내는 거고. 자, 어쨌거나 한국 민주화 반박정희 투쟁에서는 아주 혁혁한 일익을 담당했던 분이고 그런 점에서 그의 이제 후예들이 동교동, 상도동 이제는 구분이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건 맞으니까 뭐 양측이 좀 접점 이런 거 찾는 거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야 하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6년 전에 서거했고 이번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그러면서 우리 이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화와 또 정치개혁, 경제개혁, 이 개혁 민주화와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 모두 이 역사의 뒤안길로 간 만큼 그 큰 맥을 잇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바로 이 두 정치 거목으로부터 이 후원을 받거나 혹은 문화생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그런 좀 연결고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내년 4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당만 봐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현철 그 차남 뭐 국민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김현철 씨 이외에 지금 상주 역할을 자임하고 이 나선 사람이 바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대표하고 서청원 최고위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여권의 정치 구도 내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내 친박계 맏형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김무성 대표는 비주류 대표이고 그러면서 양쪽이 공천 룰을 두고 지금 극심한 갈등을 보여오던 상황이고 이제 이게 또 갈등이 조만간 이 다시 공론화돼서 정말로 이제 정면 충돌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 차에 지금 이번에 이 조문정국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이 상주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여권의 큰 흐름, 움직임이 그렇다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도 지금 공천룰 갈등이든 뭐 길게 보면 그렇고 현재 이 문안박 3자 연대 이를 통한 총선 체제 전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초 내일로 지금 입장 발표를 예정을 했던 걸 지금 26일 발인 이후로 YS 발인 이후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겉으로 보기엔 좀 가라앉아 보이고 또 어쨌든 조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들을 조율하고 또 바로 옆에서 서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뭐 이러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도 같은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게 단순한 현안들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고 내년 총선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라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조금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어쨌거나 양김 시대는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종식을 고하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YS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특히 상도동 뭐 후신이라고 할까요? 후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 차이들이 많고 영향력을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여서 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만 자신에 의해서 3당 합당 그것 때문에
민주개혁 진영이 많은 타격을 입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를 박하게 하기는 좀 저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이 IMF 국가부도 사태를 처리한 것보다 오히려 네. 더 큰 바라고 하면 이 90년 3당 합당을 들 수밖에 없죠. 예. 이거는 자신이 진짜 목숨을 내걸면서 23일간 단식 농성을 하면서까지 이 목숨을 내걸고 지키려 했었던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사실 본인 스스로가 이 내팽개쳐버린 그러면서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참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90년 3당 합당은 그 당시에 이 87년 민중항쟁을 통해서 분출했던 민주주의 열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추를 사실 한참 뒤로 되돌린 예. 그러면서 사실 지역주의의 폐해라는 것도 박정희 정부 때보다 오히려 50 이후에 훨씬 그렇죠. 강화됐었고 이게 이 민자당 3당 합당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공고하게 굳어져버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화됐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부분은 분명히 짚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자, 정치권 전체가 추모 분위기여서인지 여야 내부 상황 일단은 현안들은 잠시 물밑에 넣어뒀는데 그렇게 시간이 한가한 건 아니에요. 12월 15일까지 미뤄둔 선거구 획정도 있고 그렇죠. 네. 여당도 공천 룰이다 공천 기구다 이것 때문에 지금 코가 석자고 야당은 문안박이 함께 하니 많이 이 대목에서 지금 YS 탁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26일까지도 놀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풍 전야다 이런 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움직이겠지 이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26일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움직임은 없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내년 총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이 공천 룰 정비에서부터 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늦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26일까지는 사실 쨍소리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좀 굉장히 정책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그렇더라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물밑 접촉이나 의견 대립, 의견 조정 이런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이 감기 몸살을 이유로 해서 아침 지도부 회의에 불참을 했었는데요. 이걸 두고도 지금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정도니까 지금 야당은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여당도 지금 공천 특별기구를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주말 새 양측이 친박계하고 비박계가 의견 조율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장 선임 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공천 룰을 어느 쪽에 유리하게 가져갈 거냐를 두고 지금 치열한 삽바 싸움을 벌이고 있고 26일 이 YS 조문정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아마 주말부터는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며칠간 수면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파열음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이 문안박 희망 스크럼 거기 네네. 어깨 같이 걸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안 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서. 근데 주말 사이에 혹시 바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가닥.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주말 앞두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는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그 안철수 의원 쪽에서 다른 조건을 내걸 가능성, 그걸 전제로 한 조건부 연대, 이런 쪽으로 조금 포션을 옮겨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현명하게 하겠죠. 워낙 머리도 좋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동안에도 현명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아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저는 안철수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죠. 그냥 잘 하시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오늘 뭐 당분간은 저기 서울대 병원이다 뭐다. 그런데 네네.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 그렇게 북적이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병원에 누워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선생 그래도 좀 정부도 찾아가서 사과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격자로부터 등 뒤에 바짝 지금 당하고 있고 우리가 또 따라잡아야 할 것은 그렇게 쉽게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국내 산업연구원이 이제 최근에 이 국내 7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 제조업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제 개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국내 업체들은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이 올해 기준입니다. 중국의 3.3년 정도 앞섰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난 2011년 이전 조사 때가 3.7년이었으니까 불과 이제 4년 만에 0.4년 정도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좋지 않은데요. 특히 경공업은 기술 격차가 2.9년, 불과 이제 4년 만에 기술 격차가 1년 가까이 줄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인 분야가 바로 ICT, 첨단 통신 분야인데 정보통신 산업도 격차가 2.6년에 불과했습니다. 네. 기술 격차가 점점 이제 좁혀들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강점들도 이제 3년 이내로 죄송합니다. 예. 3년 이내로 이제 기술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년, 그럼 먼저 헷갈리니까 3년 내지 한 4년 정도 후면 우리가 기술 우위를 누리고 있던 몇몇 분야에서 중국과 대등해진다.
만약에 기술 수준이 똑같다면 그쪽 인건비가 싸고 뭐 생산력도 우리보단 대단할 터이니까 기술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뒤질 게 거의 확실하겠네요.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으로 이제 ICT 융합이 더 문제인데요. 네. 이 분야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뭐 샤오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소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감히 이제 고급 기술력에서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이제 폄하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라면 이제 뭐 인력도 그쪽이 더 자본도 그렇고요, 인력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 기술 경쟁력이 우리보다 원래부터 앞서 있었던 뭐 미국, 독일, 뭐 영국, 일본 같은데 말하자면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오히려 우리도 좀 그들과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허. 이게 뭐 물론 뭐 우리 국내 기업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가 이제 많이 안 좋은 것도 물론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우리 기업들이 평가하고 있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 80.8% 정도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게 2011년 지난 조사 때 81.9였으니까 1.1%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그다지 이제 밝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제조업 기술력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R&D, 이 선행 투자겠죠. 이 연구개발인데요. 설문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개발 수행 기업의 비율을 봤더니 69.5%에 불과해서 네. 지난 2011년에 81.9%보다도 두 자릿수 이상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행 투자가 점점 제조업 선행 투자가 줄고 있다라는 점. 네.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기술이 선진국에 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쫓기는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완전히 피곤한 샌드위치네요. 자,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뭐 고령화이고 저출산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긴장해야 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통계청의 보고서가 아니라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UN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핵심은 봤더니 선진국은 1950년 이후 처음으로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현 수준보다 5%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이제 만 15세부터 64세 청장년층, 주로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를 말하는데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든 건 일본이었습니다. 예. 일본의 감소폭이 28%, 그리고 그 뒤 2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26%였고요. 3위가 독일과 이탈리아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오히려 이 10%가량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늘어났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미국은 출산율도 상승하고 있지만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뭐 좁은 의미로 보면 40대 중반이 줄어드니까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넓게 보면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동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 경제의 조로 현상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부족한 국내 생산력을 활발히 수혈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하층 노동의 대부분, 상당 부분을 뭐 다문화 가족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특히 동남아 중국 쪽 분들이 와서 메워주고 있는데 이들을 언제나 이방인시하고 백안시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자, 이런 고령화 속도 반영해서 금융상품 가입할 때 고령자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이제 금융투자 상품 관련한 이제 고령 투자자의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 투자자의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 이게 기본 골자고요. 이게 수명이 연장되고 이제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한 조치고 또 그렇다면 내년부터 당장 이제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을 팔 때 뭐 ELS와 같이 구조가 좀 복잡하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점장이나
이제 다른 관리 직원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라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판매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금융회사는 판매 거부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연령층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 결정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가족의 도움을 대동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단 전산 반영 등의 이제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자,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달러에 이제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외화 예금, 달러 예금을 할 수 있는데요. 은행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6대 시중은행의 달러화 예금은 지난해 말보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가량 증가한 겁니다. 네. 뭐, 개인 달러 예금이 늘어났다. 이건 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환차익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인데요. 이 달러 예금이라는 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적립했다가 이 출금하거나 아니면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받는 금융상품인데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다소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달러 강세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뭐 달러 이제 ETF라든가 달러 RP, 환매 조건부 채권과 같은 이 투자 상품으로도 굉장히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청취자분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팟빵 게시판 후기에 NULL 뭐 눌이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지난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쯤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예금자 보호법 대신 유럽의 베일인 제도를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한다는 좀 뭐 흉흉한 얘기가 돌더라. 그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인철 기자께 그 내용을 전했더니 뭐 내년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바뀐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현행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법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지금 논점은 그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예금자 보호와는 무관합니다. 예금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권고 사항이어서 네.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바젤 3라고 해서 은행권의 자기 자본을 이제 8% 이상 이 지급 준비를 보유하도록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와전이 되면 네. 전 세계 이제 금융위기로 확산됐던 것을 미연에 방지해보자라는 취지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뭐냐면 오는 2017년 말까지 도입하려는 이 회생정리 계획 방안이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갑자기 은행이 망하게 되면 예금자 손실까지 떠안는 제도를 2017년까지 이제 도입한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 이건 오보입니다. 오보였군요.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기존 이 예금 보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다가 일반 5천만 원 보호 한도를 없애서 일반 예금자까지 금융회사의 손실분을 메꿔야 한다면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별개 사안이라는 거죠. 아하. 만에 하나 이제 금융당국이 예금자 보호법을 고쳐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일반 예금주들한테 덤태기를 씌웠다. 이럴 경우에는 민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오보치고는 엄청나게 타격이 큰 그리고 파급 효과가 컸던 오보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잘 어떻게 수습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 오보 때문에 흉흉한 소문이 좀 돌았고 그래서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이것 좀 자세히 알아서 정확히 전달해달라 이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질문 주셨던 NULL님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